프랑스 전역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반 상황과 작전 지역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연합군의 계획과 또 일군의 계획, 그리고 작전 경과 교훈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과 프랑스 양국은 1939년 대독 선전포고를 한 이후에도 전쟁을 치르기 위한 군사적 정신적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았어요. 동원은 극도로 느렸고요. 군수 산업 또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 양국은 제1차 세계대전의 경험 때문에 방어 제일주의라는 열병에 걸려 있었어요. 독일을 봉쇄해서 차츰차츰 교사를 한다면 독일은 불가불 공세를 취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진지로부터 먼저 뛰쳐나온 쪽이 패배할 것이라는 1차 대전식의 전쟁 개념을 상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영국과 프랑스 양국은 선제권 장악에 관해서 처음부터 염두에 두지 않고 있었죠. 그래서 프랑스는 마지노선이라는 이 방벽을 쌓아놓고는 독일의 공격이 이 요새에 부딪혀서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달콤한 환상에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영국은 39년 9월부터 고터 장군 휘하에 영국 원정군을 유럽 대륙에 파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한편 히틀러는 폴란드 전역이 끝난 직후 39년 10월 6일에 영국과 프랑스에 대해서 화의를 요청을 했지만 묵살당한 바 있죠. 그래서 히틀러는 11월 중순에 서부전선에서 공세를 취하기로 했으나 이 악천후가 계속되고 또 준비가 충분하지 못하고 또 육군의 그 장군들의 반대 등으로 수차 연기되다가 드디어 40년 봄을 맞은 것입니다. 이제 전쟁의 기운은 무르익어서 바야흐로 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독일이 언제 어디로부터 어떠한 방식으로 공격할 것이냐 하는 문제만이 남아 있을 뿐이었죠. 그러면 작전 지역의 중요한 특징부터 몇 가지 한번 알아보죠. 벨기에의 이 동남 지역은 룩셈부르크와 프랑스의 국경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 지시에는 험악하고 산악이 많고 또 깊은 계곡으로 구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울창한 아르덴느 삼림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아르덴느 삼림의 서쪽으로는 긴 능선이 벨기에와 프랑스 국경 배후에서부터 멀리 영불 해협의 깔레와 블루뇨라는 지방까지 연장되어 있었죠. 자, 이 산맥은 벨기에와 북부 프랑스 간의 분수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능선군의 동쪽 끝과 아르덴느 산악군과의 사이에는 폭이 겨우 500야드 미만인 좁고 깊은 메저 계곡이 가로놓여 있었죠. 메주강의 강폭은 요충지인 세당과 메찌에르 부근에서 약 70야드 정도밖에 안 되지만 골짜기가 깊고 유속이 급해서 도하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벨기에와 북부 프랑스에 있는 강들은 복잡한 운하시설과 더불어 중대한 군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죠.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폭이 넓은 벨기에의 알베르 운하입니다. 자, 이 알베르 운하는 엔트워프로부터 리에즈까지 뻗쳐 있는데요. 이 알베르 운하는 운송과 방위의 두 가지 목적을 겸해서 제1차 세계대전 후에 건설된 것이었습니다. 이 밖에 프랑스의 중심부에는 지류가 많은 세느강이 흐르고 있고 네덜란드의 저지대와 해안지대 일부의 습지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지형은 기계화 부대의 기동에 매우 알맞은 평탄한 지형입니다. 또한 인구가 조밀한 이 작전 지역은 밀집되고 양호한 철도망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데요. 독일군의 경우 대부분 자동차 수송에 의존했기 때문에 이 철도망이 1차 세계대전 당시와 같이 중요하게 여겨지진 않았지만 연합군에게는 매우 중요한 기동수단으로 간주되었던 것이죠. 자, 연합군의 작전 계획을 한번 보자면요. 자, 연합군의 전쟁 계획은 주로 영구 요새에 크게 의존하는 방어 전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앞에서 언급했듯이 프랑스의 마지노선으로서요. 이것은 스위스 국경지대로부터 몽메리까지 연결된 요새지대이고요. 뺑레버 국방상대의 구상이 되어서 이 마지노 국방장관이 30에서 34년 사이에 구축한 것입니다. 그러나 몽메디에서 해안까지의 벨기에 프랑스 국경 지역에는 연결된 요새가 아닌 이 띄엄띄엄 고립된 소규모의 축성 진지들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특히 아르덴느 산림 배후 지역에는 요새 시설이 거의 없었어요. 프랑스는 숲이 우거진 이 산악지대와 메저 계곡을 큰 방어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인들이 철벽같이 믿고 있었던 마지노선 방어 개념이란 것은 강력한 국경 수비대를 유지해서 독일의 어떠한 공격도 이 마지노선에서 지연을 시키는 동안 국내에서 동원을 완료하고 이어서 반격을 취한다는 제1차 세계대전식 개념에 입각한 것이었죠. 이렇게 해서 프랑스 국민들은 가장된 안전의식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마지노선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마지노 사상에 대해서 전혀 반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드골 장군은 1940년 1월 26일에 프랑스군 최고사령부에 보낸 건의서에서 마지노선은 무기력한 자의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통박을 하면서 마지노선은 붕괴되고야 말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던 것이죠. 또한 이 드골 장군은 독일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프랑스는 기계화 부대를 창설해야 하고 공격 정신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망상에 안착해 있었던 이 수뇌부에서는 이를 전혀 고려의 대상으로조차 삼지 않고 드골의 건의를 완전히 묵살해버렸죠. 자, 또 다른 한편으로 이 벨기에의 전방 방위선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알베르 운하와 메저강을 따라 전개되어 있었는데요. 독일군의 진격을 저지시킬 목적보다는 지연시킬 것을 더 큰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알베르 운하선을 상실을 할 경우에는 엔트워프로부터 쉘베와 딜 양강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온 뒤에 이 나무로 근방에서 메저강과 연결되는 소위 딜선에서 방어를 하기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자, 여기 설명 중에 지명이 나오는데요. 지명 크게 여러분들 개의치 않아도 좋습니다. 큰 어떤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이러한 이중의 방어선 가운데 이 중요한 요충지는 역시 이 라에즈와 나무르였는데요. 벨기에는 41년 독일군이 이 리에즈 북방을 돌파했을 때와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41년이 아니죠. 1차 세계대전 14년이죠. 14년. 1914년에 이 독일군이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벨기에의 리에즈 북방을 돌파를 했죠. 그때와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이 메즈강과 알베르 운하가 연결되는 지점에 에벤 에마엘 요새를 새로이 구축해서 보강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한편 네덜란드의 방어진지는 3중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주로 특유의 지리적 특성을 살려서 북쪽의 쭈이드 째를 비롯한 저지대를 침수시키는 방위체제였습니다. 최전방진지는 지연진지였고요. 중앙에 있는 그레베 필선의 주방어진지였죠. 그 다음에 최후로 로테르담하고 헤이그, 암스테르담을 지키기 위한 네덜란드 요새가 있었죠. 그래서 3중 방어선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영구 보루화된 진지는 아니었습니다. 영구 진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견고한 방어 진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임시방편의 방어 진지였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서유럽의 각국이 독일의 침공에 대처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방어 준비를 하고는 있었지만 문제는 이 동일한 위협에 대한 각국 간의 통합되고 협조된 준비가 이렇다 할 만한 게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죠. 자, 즉 다시 말하면 이 벨기에와 네덜란드가 엄격한 중립을 고집을 함으로써 연합군은 명확한 방어 계획을 수립하기가 매우 곤란했던 것입니다. 독일이 침략을 개시할 경우에는 마지노선에 대한 정면 공격을 회피하고 저지대로 통해서 올 것이 확실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프랑스 양국이 독일의 공격 이전에 벨기에나 네덜란드에 개입한다는 것은 중립국의 중립을 연합국 측에서 스스로 짓밟는 그런 행위가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1940년 5월 10일 이전에 연합군의 작전 계획은 몇 차례나 변경되는 혼란을 면치 못했었죠. 1939년 9월의 작전 계획은 단순히 프랑스를 방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벨기에가 침공을 당하면 지원군을 에스코 강성까지 파견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계획이라는 것인데요. 그러다가 영국 원정군이 점차 증강됨에 따라 계획도 차츰 대담해져서 디일선까지 깊숙이 기동하여 방어하기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델타 계획이에요. 플랜 D 계획입니다. D 계획에 의하면 주방어선은 디일선으로 하되 벨기에군은 엔트워프와 루벤간을 담당하고 영국 원정군은 루벤과 와부르간을 방어를 하고요. 프랑스 군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기계화된 제1군은 와부르와 나무르 간의 소위 잼블루 틈새를 방어하는 한편 두 번째로 강력한 부대인 프랑스 제7군을 예비로 확보해서 연합군 좌후방에 위치시킴으로써 위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급 야전군인 프랑스 제9군은 독일군의 공격이 비교적 경미하리라고 예상되는 나무르와 세당 사이를, 또 하나의 약체 부대인 프랑스 제2군은 세당과 마지노선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그 후 D 계획의 일부를 변경하여 제7군을 네덜란드의 브레다까지 진출시킴으로써 독일군의 진격을 측면에서 강타하도록 했던 것이죠.
이걸 우리가 브레다 변경안이라고 합니다. 연합군의 방어 계획은 이처럼 혼란을 거듭하면서 프랑스 제7군이 브레다로 기동하는 도중에 독일군의 공격이 개시되고 말았던 것이죠. 자, 이상과 같은 방대한 방어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연합군은 병력을 동원을 했는데요. 우선 전쟁 발발 당시 유럽에서 최강으로 인정되고 있었던 프랑스군은 이 동부전선, 그러니까 스위스에서 영불해협 사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동북전선에 총 92개의 사단, 즉 상비사단 35개와 그리고 제1예비역사단과 제2예비역사단, 기갑사단 3개, 경기갑사단 5개, 경기가사단 3개 등 이런 부대들을 보유하고 있었죠. 그 밖에 이탈리아와 대치한 동남방 전선의 7개 사단, 그리고 북아프리카 전선의 8개 사단, 중동 전선의 3개 사단, 총 사령부 예비로 20개 사단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사단이 어디에 배치되고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략 프랑스군은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떤 성격의 부대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가물랭 장군이 지상군 총사령관으로서 전 부대를 장악을 하고 있었고요. 그 밑에 조르주 장군이 지휘하는 동북전선 총사령부 이하에 3개 집단군이 있었습니다. 비오트 장군이 지휘한 제1집단군은 제1군, 2군, 7군, 그리고 9군 등 4개 군을 포함하고 있었고요. 프레툴라 장군의 제2집단군에는 제3, 4, 5군이 소속되어 있었고 배송 장군의 제3집단군에는 제8군단 하나만 있었습니다. 자, 프랑스의 지상군은 뭐 대략 이런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항공기는 1400대 미만으로 추산되고 있었는데요. 폭격기와 수송기가 특히 부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공포와 대전차포는 각 부대마다 보유 인가량보다 33% 내지 50%가 부족한 상태였죠. 프랑스의 공군력은 상당히 열세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영국 원정군은 고트 장군 휘하에 10개 사단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장비, 대포, 탄약 등이 낡았거나 또 부족한 약점을 안고 있었어요. 영국군은 또한 프랑스에 약 300대의 전투기를 주둔시키고 있었습니다. 자, 벨기에군은 레오폴드 국왕 지휘하에 보병 20개 사단, 기병 2개 사단 등 약 60만 명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빈켈만 장군이 지휘하는 네덜란드군은 9개 사단 약 40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벨기에군과 네덜란드군은 공히 장비와 훈련 상태가 만족스럽지 못하였습니다. 자, 한편 독일은 총 155개 사단 가운데서 123개 사단을 서부전선에 투입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전투력을 서부전선에 투입했다는 의미죠. 그중 보병사단이 104개고 기계화 사단이 9개, 기갑사단이 10개였습니다. 자, 이 부대들은 3개 집단군으로 나뉘어져서 편성이 되었고요. 이 가운데서 룬드슈테트가 지휘하는 A집단군의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A집단군에는 이 클라이스트가 지휘하는 야전군 규모의 기갑부대를 포함해서 2, 4, 9, 12, 16군의 6개 군이 있었는데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국경지대를 따라서 협소한 정면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보다 북쪽에서 네덜란드와 마주 보고 있는 곳에는 보크 장군 휘하의 B 집단군이 6군과 18군의 2개군을 거느리고 있었고요. 1군과 7군으로 편성된 레퍼의 C 집단군은 마지노선과 대치하는 독불 국경지역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전역대와 마찬가지로 브라우이치가 총사령관에 임명되었습니다. 자, 이 무렵에 독일 공군은 약 5,000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3,500대가 서부 전선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자, 독일군의 작전 계획을 한번 볼까요? 자, 독일군은 최초의 이 황색 계획이라는 작전 계획을 프랑스 침공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이 이후에 만슈타인의 건의에 의해서 만슈타인이 이 황색 계획의 잘못된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히틀러에게 자기의 계획을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만슈타인 계획에 매우 흡족해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이 황색 계획을 수정해서 나중에 설명할 이 만슈타인 계획으로 독일은 프랑스를 전격적으로 아르덴너 숲으로 전격전으로 돌파를 하면서 프랑스를 일거에 점령해 버리죠. 자, 어쨌든 이 황색 계획은 독일의 프랑스 침공을 위한 최초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독일군의 작전 계획을 보면 이 독일군은 우선 작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 네덜란드 점령 작전을 하나의 독립된 전역으로 분리시켰습니다. 자, 네덜란드는 지도에서 보면 제일 위에, 중앙에 제일 위에 있는 암스테르담, 로테르담이라고 써 있는 곳이 있죠. 거기에 홀랜드라고 써 있습니다. 홀랜드. 독일의 북쪽, 프랑스의, 그죠? 프랑스와 독일의 저 북부 지방이죠. 거기가 바로 이제 네덜란드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있죠. 왼쪽에. 그러니까 도버 해협이 제일 왼쪽에 보면 이 영불 해협이 있죠. 영불 해협 바다가 있고 건너편에 영국 런던 도버 해협이 보이죠. 그리고 그 맞은편에 덩케르크라고 되어 있죠. 덩케르크. 나중에 우리가 덩케르크 철수작전을 논의할 텐데요. 덩케르크가 있습니다. 거기 일대 오른쪽이 바로 브뤼셀이라고 써 있는 것 있죠. 이게 이제 벨기에 지역이죠. 그리고 아래쪽이 이제 프랑스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독일군이죠. 그 다음에 가운데 보면 이 녹색 부분으로 칠해져 있는 곳이 바로 아르덴너 숲입니다. 나중에 독일군이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 아르덴너 숲으로 전차를 기동시켜서 전격전을 수행을 하면서 일거의 아르덴너 숲을 돌파해서 프랑스 깊숙이 종신기대 공격에서 파리를 점령해 버립니다. 대략 이런 그림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 계획은 독일의 최초 계획입니다. 지금 설명한 그런 계획이 아니고 그건 만슈타인 계획이고요. 뒤에 설명한 최초의 독일이 수립했던 황색 계획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군의 작전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 보면요. 우선 작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네덜란드 점령 작전을 하나의 독립된 전역으로 분리를 시켰습니다. 자, 이것은 강폭이 넓은 라인강 하류와 메즈강 하류로 인해서 이 네덜란드 지역의 대부분이 사실상 기타 서부 유럽 지역으로부터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를 떼어놓고 나서 독일이 공격을 취할 수 있는 곳이라고는 마지노선 북단인 롱기용으로부터 라인강 하류 쪽에 있는 니메겐까지의 지역만 남게 되는데요. 이 지역은 다시 리에즈나 나무르 주변의 견고한 요새 지도로 인해서 남북으로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마지노선은 어디에 구청이 되어 있냐면요. 지도에서 보면 오른쪽 아래 보면 빨간색으로 기역자 모양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게 바로 마지노선입니다. 저 지역을 따라서 프랑스에 아주 견고한 방선이 구축이 되어 있죠. 요새화되어 있죠. 그런데 독일군은 저쪽으로 공격을 하지 않았죠. 그 위쪽인 틈새, 프랑스가 어떤 경우에도 저 아르덴느 숲은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방어 준비를 게을리했던 저 아르덴느 숲 녹색 부분, 저 지역으로 독일이 과감하게 구데리안을 비롯한 독일 기갑 부대의 영웅들이 저 지역을 돌파하면서 결국은 프랑스를 무너뜨리죠. 어쨌든 마지노선은 바로 기역자로 된 빨간색으로 된 분홍색으로 된 기역자물이 바로 마지노선이 구축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독일은 주공을 최초 계획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독일은 주공을 리에즈 북방에 두느냐, 벨기에 지역이죠. 리에즈라는 것은 독일의 북방에 두느냐, 아니면 남방에 두느냐 하는 문제에 이제 봉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민을 하게 되었죠. 독일 국방군 최고사령부는 최초의 아르덴느 삼림지대를 피해서 리에즈 북방으로 침공하는 슐펜식 기동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자, 슐펜 계획은 우리가 1차 세계대전 학습을 하면서 많은 설명을 했었죠. 자, 1차 대전 시에 이 슐펜식 기동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플랜 옐로우죠. 플랜 옐로우, 황색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A 집단군 참모장이었던 이 만슈타인, 에릭 폰 만슈타인이죠. 이 만슈타인 장군은 이 계획에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리에즈 남방인 이 아르덴느 쪽에서 주공을 취하자고 주장을 했었죠. 많은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만슈타인을. 만슈타인 장군의 견해에 의하면 황색 계획은 앞에서 이야기한 최초 계획을 말하는 것이죠. 슐리펜 계획의 반복이기 때문에 기습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연합군의 주력과 조우하게 될 것이 뻔한데 왜 그쪽으로 가야 하는 것이냐, 주공을 그쪽으로 가야 하는 것이냐는 게 그의 주장이죠. 그리고 비록 이 계획이 성공할 경우라 할지라도 연합군을 후퇴시키고 해협 항구를 점령할 수 있을 뿐 적에 대해서 선멸적인 타격을 가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아르덴느 지역으로 주공을 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어떤 이점이 있냐면요. 기습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르덴느 지역은 연합군이 소홀히 생각해서 병력 배치가 약할 뿐만 아니라 비록 지형이 험하다고 하지만 기갑 부대의 기동은 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울창한 삼림은 오히려 부대의 기동을 은폐시켜 주기 때문에 연합군의 의표를 찌를 수 있다는 것이죠. 연합군의 허점을 찌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만슈타인이 아르덴느로 주공을 보내야 한다는 두 번째 이유는요. 일단 이 아르덴느 숲으로 주공을 두어서 돌파에 성공을 하게 되면 영불 연합군을 분리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독일군 주공이 이 세당을 도하해서 돌파를 하게 되면 프랑스군은 파리에 대한 위협을 느껴서 수도 방위 상태에 들어갈 것이고 영국군은 그들 병참선에 대한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해협 항구에 주의를 돌림으로써 프랑스와 영국이 양분되기 쉽다는 것이에요. 프랑스와 벨기에 방면에 배치된 연합군의 배후를 통해서 또 해협까지 용이하게 진출을 함으로써
북부에 주둔한 연합국의 주력을 차단 포위할 수 있다는 게 만슈타인의 두 번째 주장이죠. 아르덴으로 주공을 보내야 한다는 두 번째 주장이었죠. 이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무빙 도어, 회전문의 개념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만슈타인이 아르덴으로 주공을 보내야 한다는 세 번째 이유는요. 북프랑스와 벨기에 주둔 연합군의 보급로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만슈타인의 계획은 대부분의 고급 지휘관과 참모 본부로부터 반대를 받았지만 만슈타인은 이 히틀러에게 직접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계획이 승인을 받게 되죠. 그래서 독일군은 주공을 리에즈 북방으로부터 남방으로 옮기고 주공 부대인 A 집단군에 10개 기갑사단 중 7개 사단을 배치하는 등 총 44개 사단을 집중했던 것입니다. 자, 지도에 보면 A 집단군, 제일 오른쪽에 보면 제일 위가 B 집단군이죠. B하고 X표가 5개 되어 있는 게 집단군 표시입니다. B 집단군. 그리고 가운데가 중앙이 A 집단군이죠. 그리고 아래쪽이 C 집단군이에요. 원래 만슈타인 계획 이전의 황색 계획은 제일 북쪽에 있는 B 집단군이 벨기에 리에즈 북방 북쪽에서 주공으로 가자는 게 원래 최초 계획이었고요. 그런데 만슈타인 계획은 가운데 있는 A 집단군이 주공이 되어서 아르덴느 숲으로 주공을 지향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C 집단군은 마지노선에 배치되어 있는 프랑스군을 조공으로서 고착 견제하는 계획이 바로 이 만슈타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운데 있는 A 집단군이 주공, 그리고 B, C가 조공으로서 공격을 하는 계획이 바로 만슈타인 계획인 것입니다. 독일군의 공격 계획은 전반적으로 볼 때 두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1단계는 돌파 단계로부터 해안까지의 진격을 통해서 연합국의 주력인 좌우익을 완전히 포위한 다음에 섬멸하는 단계가 제1단계고요. 자, 이러한 1단계 작전을 위해서 보크 장군의 B 집단군이 저 지도의 제일 북쪽에 있죠. B 집단군이 네덜란드와 벨기에에 대해서 조공으로 공격을 실시하고요. 레프의 C 집단군 제일 아래쪽에 있죠. 레프 장군의 C 집단군이 이 마지노 정면에서 마지노선 정면, 마지노선은 바로 그 C 집단군 맞은편에 있는 그 기역자로 된 노란 부분이 바로 마지노선입니다. 이 레프 장군의 C 집단군이 마지노 정면에서 견제 공세를 취하는 동안에 가운데 있는 A 집단군은 정면에 있는 아르덴느 지역을, 아르덴느 산림 지역을 돌파해서 해안까지 이 진격을 함으로, 해안은 저기 가운데 돌파를 하게 되면 오른쪽에 보면 도브라고 써 있는 곳이 있고 덩컬크라고 써 있는 데 있죠. 여기가 영불 해협입니다. 그래서 이 A 집단군 아르덴느 지역을 돌파해서 해안가까지 진격을 함으로써 이 솜강 이북에 연합군을 차단 포위하고 이어서 이 B 집단군과 협조해서 북쪽에 있는 B 집단군과 협조해서 해안가로 적을 차단 포위함으로써 거기에서 B 집단군과 A 집단군의 협조된 공격으로 연합군을 섬멸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죠. 자, 지금 독일군의 1단계 작전을 이야기하는 거고 있습니다. 제1단계 작전 중에 이 네덜란드 방면에 대한 조공부대는 독일군의 우익 음모와 더불어서 연합군의 네덜란드 상륙을 저지하는 임무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벨기에 방면에 대한 조공부대는 연합군을 벨기에로 유인해 들어옴과 동시에 나중에 가서 포위망을 좁힐 때 포위된 연합군의 좌익을 고정시키는, 즉 고착시키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었죠. 자, 지금까지 이제 작전의 1단계 작전이고요.
제2단계 작전은 제1단계 작전이 완료되자마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2단계 작전을 실시하되 조공인 B집단군이 북쪽에 있죠. 송강 하류에서 남서쪽으로 진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공인 A집단군은 파리 동부를 돌파해서 프랑스군을 마지노선 배후 쪽으로 뒤쪽으로 몰아붙인 다음에 C집단군 아래쪽에 있죠. C집단군과 협조해서 완전히 섬멸시킨다는 계획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단계 작전이에요. 1단계 작전은 아르덴느 숲을 통과해서 일단 돌파를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돌파에 성공하고 돌파구가 확장되면 북쪽으로는 B집단군과 아래쪽으로는 C집단군과 주공이 협력해서 결국은 프랑스군을 완전히 섬멸하고 차단해서 섬멸하는 그런 계획이죠. 2단계 작전은 돌파가 끝나고 나면 남서쪽으로 진격을 해서 C집단군과 A집단군이 서로 협조된 공격으로 결국 프랑스군을 섬멸한다는 그런 계획이 바로 2단계 작전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양군의 계획을 볼 때 연합군의 계획은 독일군 계획의 성공 가능성을 더욱 정대시켜주는 것이 정대시켜주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자, 이는 연합군이 네덜란드와 벨기에 영내로 깊이 진주할수록 독일에 의해서 차단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제 만슈타인 계획, 독일의 침공 계획을 충분히 이해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작전 경과를 한번 살펴봅시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독일군의 만슈타인 계획까지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진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